예, 뭐 지금부터 몇 장의 슬라이드는 이제 좀 아주 짧게 소개를 하고 넘어가는 걸 목표로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보면 지금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X도 있고 Y도 있는데요. 시점에 따라서 이 X와 Y들을 관찰을 하게 되면, 이 T라는 시점이 이제 현재라고 하면, 과거에 이렇게 쭉 발생된 데이터들이 있죠. 그래서 이 X나 Y에 대해서 과거 값들이 있고, 우리가 통계적으로 예측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뭐 이게 통계적이든 어쨌든, 신의 영역에서 이렇게 그 점장이가 점을 쳐서 예측을 하는 것도 아마도, 기본적으로는 예측이라는 거는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어떤 값에 대해서 그 발생할 수 있는 어떤 값들이 과거에도 반복적으로 발생되어 온 과정이 연장된 거다라고 일단 가정을 하는 거죠. 예, 그리고 과거에 유사하게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되어 온 과정을 어떻게 하든 설명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에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면, 예, 통계에서는 이제 이 지속적으로 발생되었던 그런 과정들을 언더라잉 프로세스라고 하죠. 언더라잉 프로세스를 우리가 모델링하고 그걸 이제 모형으로 만들고 그 모형을 가지고 미래의 값을 예측을 한다. 예, 그래서 X와 Y를 이렇게 쭉 찾아서 Y가 앞으로 이제 어떻게 갈지 뭐 이걸 이제 맞추는 게, 또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맞추는 것도 목적이지만 더 중요한 건 이걸 설명할 수 있는 게 중요하고, 그걸 위해서 우리는 여러 이제 X들을 또 필요하다면 X에 대한 예측도 해야 될 수도 있죠. 근데 이제 근본적으로 Y를 예측하는 관점에서는 X는 이제 미래의 어떤 값이 뭐 주어져 있는 값으로 일단 간주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러한 예측을 위한 통계 모형은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회귀 분석 모형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단별량 시계열 모형, 또 다별량 시계열 모형 이렇게 이제 있는데요. 회귀 분석 모형은 기본적으로 이 과정에서 현재 시점에서, 물론 이제 회귀 분석 모형도 뒤에 이제 단별량 시계열 모형이나 다별량 시계열 모형도 다 회귀 분석 모형의 연장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회귀 분석 모형에서는 기본적으로 어떤 특정 시점에서 X와 Y의 관계를 설명을 하는 것을 기본적인 목적으로 해요. 그래서 관심 있는 변수가 여러 이제 원인 변수들에 의해서 어떻게 설명되어질 수 있는지를 이렇게 통계적으로 모형화하는데 기본적인 관심이 맞춰져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걸 이제 우리는 뭐 이런 이제 X에 의해서 Y를 설명할 수 있는 1차 함수 형태로 통계에서는 이제 개발을 해서 이 함수를 추정을 하고 데이터로부터 추정하고 그 추정된 함수를 가지고 앞으로 이제 예측을 어떻게 하는지 뭐 이제 그런 것들을 다루고 있고요. 단별량 시계열 모형에서는 기본적으로 X, Y의 관계에서 X는 이제 떼내고 Y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Y만 가지고 Y가 어떻게 흘러왔는데 얘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거다라는 것을 예측하는 게 단별량 시계열 모형이고요. 이제 이 단별량 시계열 모형 중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또 가장 많이 들어봄직한 개념이 지수평활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지수평활법은 익스포넨셜 스무딩이라는 개념이고요. 이 지수평활법을 간단하게 이제 좀 먼저 설명을 드리면, T 시점까지 데이터가 이제 쭉 있는데요. 그러니까 Y의 데이터만 있는 거죠. 이 Y의 데이터만 가지고 우리가 다음 시점의 값이, 그러니까 YT 플러스 1이 어떻게 될지를 우리가 이제 예측을 하려고 한다. 라고 하면 어떤 방법이 일단 좀 이렇게 즉흥적으로 생각될 수 있나요? 제일 기본적으로는 오늘 값을 그대로 가져다 쓰면 되겠죠. 그죠? 오늘 값은 그 어떤 값보다도 내일 발생할 값하고 제일 비슷한 값일 테니까. 근데 우리는 이거는 너무 좀 단세포적이다. 그래서 조금 더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얘를 어떤 데이터들의 결합으로 만드는데 오늘 거만 가지고 쓰는 게 아니라 최근 뭐 3일 혹은 최근 5일 동안을 평균을 내요. 이걸 이제 우리는 이동평균법이라고 하죠. 이동평균법은 뭐 여러분들이 이제 혹시 주식 투자 같은 거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주식 데이터 차트를 보면 거기 이제 5일 이동평균, 20일 이동평균 이런 이제 이동평균 선이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그 이동평균이라는 게 단순히 과거에 있는
몇 개의 값들의 평균이라는 개념이죠. 근데 이제 지금 제가 5일, 20일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이 몇 개를 가지고 평균을 낼 건지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이제 좀 늘렸다 줄였다를 하죠. 그래서 이제 좀 더 늘리면 과거에 있는 것도 가지고 와서 사용을 하는 거고요. 이걸 이제 짧게 적용을 하면 최근 것만 적용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사실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예측 방법이 이동평균법이에요. 근데 지수평할법이라고 하는 거는 이 이동평균법보다는 이제 조금 발전된 건데요. 그러니까 이 이동평균법은 그러다 보니까 내가 몇 개의 윈도우를 가지고 이 윈도우라는 건 이제 과거에 이걸 3개를 쓸 거냐 5개 쓸 거냐 이 창의 크기를 가지고 제가 이렇게 이제 빨갛게 정해놓은 게 이게 창이잖아요. 이 창의 개수에 따라서 정해지지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값들은 다 똑같은 가중치를 가지고 결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실 수 있나요? 요걸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한다 그러면 가중치를 바꿀 수가 있어요. 어떻게? 최근 거에는 더 큰 가중치를 주고 그 전 거는 가중치를 점점 줄여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가중치가 이 지수평할법이라는 거는 지수라는 게 2의 제곱, 2의 세제곱 뭐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 게 지수잖아요. 근데 1보다 큰 값에서 지수가 커지면 얘가 이제 값이 굉장히 커지지만 0과 1 사이에 있는 값에다가 지수를 키워나가면 얘는 어느 순간 0으로 돼요. 그죠? 그래서 이제 0과 1 사이에 있는 값에다가 지수를 계속 가는, 그래서 0.5 그러면 이제 0.5 그 다음에 이제 0.5의 제곱, 0.5의 세제곱 이렇게 이제 과거에다가 점점 가중치를 줄여주는 거죠. 그런 가중치의 구조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동평균법처럼 사용하는 그런 예측 방법이 지수평할법이에요. 이 지수평할법이 이제 그래서 굉장히 단순 가중평균법보다는 훨씬 더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이고요. 그래서 이제 지수평할법을 간단히 살펴봤고요. 근데 이제 통계를 전문적으로 하는 과정에서는 시계열을 통계학과나 혹은 경제학과에서 많이 사용하는 거는 소위 이제 박스 젠킨스 모형이라는 걸 쓰고요. 아리마 모형 이런 걸 써요. 근데 이제 얘는 사실은 이제 크게 다르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순 이동평균이든 지수평할법이든 과거 자료들에 대해서 웨이트를 어떻게 주는지에 대한 문제잖아요. 근데 이제 아리마 모형도 결국은 이 단별량 시계열은 과거 자료들에 대한 이 웨이트를 어떻게 줄 건지에 대한 문제로 귀결이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지수평할 모형에서는 이 웨이트가 어떤 이제 지수적으로 체감하는 그런 형태로 얘기를 했는데, 일반적인 아리마 모형, 일반적인 단별량 시계열 모형에서는 과거 자료들에 대한 웨이트를 다 좀 더 플렉서블하게 조정할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특히 일별 시계열 같은 경우는 어제 그저께도 중요하지만 지난주 같은 요일도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 웨이트 체계 자체를 이렇게 좀 지수적으로만 줄 수는 없어요. 네, 물론 이제 지수평할 모형에서도 그런 이제 시즈널리티를 고려한 지수평할 모형도 있기는 해요. 윈터스 모델이라는 게 있긴 한데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는 좀 더 데이터에 더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는 단별량 시계열 모형을 이렇게 이제 과거 자료들에 대한 웨이트를 좀 더 자유롭게 줄 수 있는 모형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회귀 분석 관점에서 설명을 드린 거나 또 단별량 시계열 모형 관점에서 설명을 드린 것들을 이제 결합을 하면 우리 이제 다별량 시계열 모형이 되는데요. 이 다별량 시계열 모형은 X, Y에 대한 결합된 회귀식, 또 이 시계열이 고려된 회귀식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건 이제 경제학 분야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모형이에요. 그래서 벡터 AR 모형, 벡터 오토 리그레시브 모형, 이제 이렇게 불리는 모형인데요. 이 바 모형 혹은 이제 앞서 이제 수요 공급 말씀드리면서 이런 구조적 관계를 얘기한다라고 했는데요. 구조적 바, 스트럭처럴 바, 이런 모형들이 이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모형입니다. 요거는 이제 행렬 형태로 이제 표현을 해서 다 이제 해야 되고요. 이제 사례로 넘어와서 남은 시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계열인데 이제 일별 시계열 자료죠. 이 전체 한 1500개 정도 되는 데이터를 똑같이 이제 4개로 잘라가지고 이렇게 이제 따로따로 봤더니 이렇게 이제 된 거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 4개를 이제 하나의 그래프에다 겹쳐서 그려봤어요. 하나의 그래프에다 겹쳐서 그려봤더니 대체적인 형태는 뭐 비슷하게 가는데 저는 이제 요거를 통계 자료를 이용해서 예측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데이터가 갖고 있는 뼈대를 이해하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어디 뭐 몸에 탈이 나면 병원 가서 엑스레이 찍고 CT 찍고 MRI 찍고 하잖아요. 왜 그런가요?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안에 있는 기본적인 뼈대가 어떻게 됐는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사실은 앞서 말씀드렸던 안정적이다, 불안정적이다라고 하는 거에서의 핵심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많은 불안정한 요소들은 이런 뼈대적인 역할에 다 들어가서 처리가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뼈대를 이해하자라는 게 이제 굉장히 핵심인데요. 지금 이제 보면 이 데이터의 뼈대가 좀 보여요, 그죠? 이렇게 이제 뼈대가 보이는데 뭔가 좀 이렇게 아주 선명하게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겹쳐서 그려봤는데요. 이 오른쪽 위에 있는 거는 약간의 변형을 거친 건데 조금 좀 달라 보이죠? 뭔가 이제 이 왼쪽 아래에 있는 게 우리 DSLR 카메라로 사진을 찍을 때 이렇게 초점이 잘 안 맞춰져서 이렇게 막 겹쳐 보이는 것처럼. 근데 이제 오른쪽 위에 있는 거는 약간의 초점이 더 맞은 것처럼 보여요. 근데 이게 지금 300과 400 사이니까 이제 한 이게 365, 1년씩 모아놓은 거니까요. 요거를 이제 중간에 이렇게 좀, 아까 제가 윈도우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서도 이제 한 뭐 100일 정도의 윈도우를 가지고 좀 확대해서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밑에 또 오른쪽 위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초점이 잘 안 맞는 거하고 초점이 잘 맞는 거하고 좀 비교가 되죠, 이제? 그래서 이제 요거는 뭐 중간에 대략 한 뭐 4월, 5월, 6월 정도에 있는 데이터들이에요. 4, 5, 6월 정도의 데이터들인데 이 왼쪽 거는 왜 초점이 안 맞을까요? 이 왼쪽 거는 그냥 날짜별로 비교를 한 거예요. 오늘 6월 25일이면 작년 6월 25일, 재작년 6월 25일.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날짜는 어떻게 바뀌나요? 6월 25일이 올해는 금요일이에요. 내년에 6월 25일은 무슨 요일일까요? 토요일이에요. 이게 요일이 하나씩 밀려요. 근데 저는 이렇게 기억을 해요. 4년에 한 번씩 2월달이 29일까지 있잖아요. 그럼 2월이 29일까지 있는 때부터는 이게 두 칸이 밀려요. 근데 언제가 2월이 29일인지를 저는 올림픽을 하는 해로 기억을 해요. 근데 도쿄올림픽 때문에 이게 좀 헷갈려가지고. 근데 작년에 이제 올림픽을 안 했는데도 이게 이제 두 칸씩 밀려야 되는 상황이 2019년에 비해서 벌어졌던 거고요. 그래서 같은 요일로 비교를 하려면 365일이 아니라 7로 나눠서 나머지가 떨어지게 364일로 나눠야 돼. 그러니까 이 오른쪽 위에 있는 거는 이 초점을 딱 맞춘 거는 이 초점 링을 364로 맞춘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점이 잘 안 맞는 게 있죠. 얘네들은 뭘까요? 제가 힌트를 이게 이제 4월, 5월, 6월 정도라고 했어요. 5월 5일 어린이날, 그죠? 6월 6일 현충일. 이런 때는 요일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뭐 휴일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날짜에 의해서 휴일이 결정되는 거예요. 요거는 날짜로 또 가야 돼. 그러니까 365주기로 가야 돼. 그죠? 더 복잡한 거는요. 설날, 추석, 석가탄신일. 그죠? 음력이 개입이 되면 얘가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그러니까 완전히 계절이 달라질 수도 있는 거죠. 설날이 1월 달에 있을 때와 2월 달에 있을 때 굉장히 달라요. 추석이 9월 달에 있을 때와 10월 달에 있을 때 굉장히 달라요. 석가탄신일은 뭐 좀 왔다 갔다 하지만 5월에서 어쨌든 결정이 되는 것 같긴 하죠. 근데 이제 5월은 전체적으로 큰 편차는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오른쪽 위에를 보시면 초점이 잘 맞춰져 있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날짜에 의해서 가는 휴일이 갖는 이런 또 좀 복잡한 문제들이 포함이 돼 있다라는 것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와 같이 발생되는 일별 시계열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예측할 거냐, 이 일별 시계열 자료들이 어떤 요인들에 의해서 발생될 거냐라는 것을 이해하다 보면 뭐 여러분들이 이 세미나에 참석하신 목적에 조금 좀 맞춰볼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생각의 틀을 좀 저하고 공유하실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일단 이 데이터들을 우리가 이제 통계적으로 한번 살펴보죠. 제가 앞서서 이제 통계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이제 평균, 표준 편차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통계학에서는 이걸 이제 특성치라고 하죠. 평균이라는 특성치는 대체적으로 내가 관심 있는 변수가 어떤 값을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는지를 보기 위한 특성치고요. 분산이나 표준 편차는 그게 얼마나 좁게 혹은 얼마나 넓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보기 위한 특성치예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산이나 표준 편차가 굉장히 작으면 얘는 정해져 있는 값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으면 되고, 우리는 분산이나 표준 편차를 가능한 없애버리면 예측을 굉장히 잘하는 거가 돼요. 예, 그래서 통계라는 개념이 사실은 이제 수식으로 이해하거나 뭐 그러면 굉장히 어렵지만 굉장히 우리 일상생활에서 모든 분야의 통계가 다 사용되고 있고 굉장히 중요하게 쓰이는데, 이걸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가장 첫 번째는 저는 통계를 좀 이렇게 시각적으로 잘 표현하는 게 중요하다. 특히 분포를 표현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이 일별 시계열에 매일매일 제가 이제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4년 동안에 들어온 입장객들을 카운트한 건데, 세운 건데, 이걸 이제 한 1,500개 되는 데이터를 분포를 그려봤어요. 그러면 그 분포가 굉장히 좁게 분포되어 있으면 사실은 뭐 크게 예측할 문제가 아닌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단 분포를 그려봤더니 대체로 굉장히 작은 값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렇게 굉장히 큰 값들이 있죠. 기업에서 수요 예측을 필요로 하는 이유는 이 큰 값들에 있어요. 작은 값들이 주로 있을 때는 사실 거기에 대해서 맞출 수 있으면 되는데, 이 큰 값들이 도대체 언제 발생하는지, 이 큰 값들은 도대체 왜 발생하는지 이걸 알아야지만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할 수도 있고 그걸 어쨌든 해결해 나갈 수도 있죠. 그리고 대체적으로 이 작은 수준에 있는 값을 평균적으로 계속 높여 나갈 수 있으면 기업은 더 수익성이 늘어나겠죠. 그런 관점으로 이제 우리가 전체적인 분포를 이해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분포 자체를 우리 이제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이렇게 뜯어서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이 분포를 연도별로 한번 나눠서 봤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데이터는 뭐 4년 동안 걸쳐서 발생한 데이터인데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로 가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차년도와 4차년도를 비교해보면 확연하게 많은 데이터들이 좀 이렇게 값이 높아진 형태로 분포가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나름대로 이 기업은 1차년도에서 4차년도까지 가는 동안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서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어떤 새로운 제품을 개발한 거죠. 놀이공원에서 기존의 사람들이 잘 안 오던 시즌에 새로운 어떤 기획 상품들을 만들어서, 그죠?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일반적인 놀이공원이 있었는데 여름에 사람들을 많이 오게 하기 위해서 물놀이 시설을 확대한다거나, 혹은 뭐 겨울에 사람들이 많이 오게 하기 위해서 눈썰 매장 같은 걸 이렇게 한다거나, 뭐 그러면 이제 시즌으로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거는 단기적으로 대응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이런 수요를 가능한 1년 내내 좀 비슷하게 만들자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하다 보면 가능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자료의 기본적인 특성이 연도별로 한꺼번에 보니까 굉장히 들쭉날쭉한 게, 제가 아까 이제 뼈대라고 했는데 이 뼈대가 굉장히 굴곡이 있는 뼈대.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이 굴곡이 있는 뼈대를 좀 가능한 좀 평탄하게 만들어주면 기업이 굉장히 의사결정 많은 부분이 좀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겠죠. 놀이공원에서는 이 수요가 이제 들쭉날쭉하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수요가 많을 때는 일단 티켓 파는 창구도 많이 열어야 돼요. 수요가 적으면 티켓 파는 창구를 하나만 가지고 대응을 해도 돼요.
그게 다 비용이죠. 거기에 이제 임직원을 얼마나 고용할 거냐의 문제가 결정이 되기도 하고요. 근데 수요가 연중 규칙적이지 않고 들쭉날쭉한 뼈대를 갖고 있으면 어떤 때는 정규직만 투입해도 되지만 어떤 때는 이제 그 일시적인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비정규직을 또 투입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죠. 그러면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이 인력을 운영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수요를 가능한 평탄하게 만들면 정규직을 중심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으니까 훨씬 더 효과적인 계획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놀이공원에 사람들이 들어가면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시설을 이용하는 것도 있지만 놀이공원 안에 뭐 레스토랑에 가서 식사를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면 수요가 많고 적은 게 굉장히 편차가 심하면 식당을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 이 부분들이 효과적으로 대응되기가 굉장히 힘들고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러한 경험을 반복하게 되면 이게 고객의 불만족으로 발생을 해요. 그죠? 그러니까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요에 대해서 기업이 굉장히 체계적으로 대응을 하면 소비자들의 만족도 굉장히 높아지고 그렇게 이제 커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쨌든 노력을 하면서 이 기업은 1차 년도에 비해서 4차 년도로 가는 동안 비시즌에 계속 이제 새로운 상품들을 개발해서 점차 이제 수요를 이렇게 평탄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성공적으로 어느 정도 하고 있는 모습처럼 보여요. 예, 이런 부분들을 연도별로 이제 보니까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더 근본적인 두드러진 차이는 여러분들이 다 예상한 거와 같이 요일별로 봤을 때 발생을 하죠. 언제가 일요일일까요? 언제가 일요일이죠? 1번부터 7번까지. 예, 일요일은 사람이 많이 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높은 쪽에 분포가 더 많이 발생한 거. 1번이죠, 1번. 그죠? 2번부터 6번까지는 뭐 낮은 쪽에 이렇게 쭉 많이 몰려 있고요. 1번이 비교적 높은 쪽에 분포가 돼 있는 건데요. 1번이라 하더라도, 일요일이라 하더라도 낮은 값이 있는 거는 뭐 계절에 따라서 다를 거예요. 그죠? 뭐 날씨가 안 좋은 계절은 일요일이어도 사람들이 별로 많이 놀러 다니지 않으니까 놀이공원에 많이 안 가고요. 날씨가 좋을 때는 일요일 날 뭐 굉장히 많이 가서 대기 시간만 뭐 몇 시간씩 그러고 즐겁게 보면 되죠. 예, 그런 모습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고요. 예, 뭐 요걸 먼저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사실은 계절에 따라서도 다르다. 그죠? 그래서 1번은 이제 봄이고요. 예,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따라서 이제 차이가 발생을 하고. 예, 이렇게 이제 우리가 관심 있는 통계 자료를 여러분들이 이해할 때는 많은 통계적인 지표를 가지고 보는 것도 좋지만 이걸 어떻게 분포를 표현해서 그걸 이해할까라는 게 굉장히 뭐 이건 이제 누구나 사실 다 할 수 있잖아요. 엑셀에서 그래프만 잘 그려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나가면 이제 XY를 같이 그리는 거예요. 네, XY를 같이 그리는 방법은 산포도라는 것을 이용하죠. XY에 대한 산포도, 뭐 스캐터 플롯이라는 걸 이용을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입장객 수는 Y축에 표현되어 있는 거고요. X축은 이제 요인들 중에 어떤 값을 가져다가 찍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강수량과 입장객. 비가 많이 오는 날은 당연히 이제 놀이공원 갈 일이 없죠. 그러니까 가려고 했다가도 다 취소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강수량이 높은 단계에서는 입장객 수가 낮고요. 강수량이 적으면 입장객이 더 높아지는 뭐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조금 단순히 보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요걸 좀 둘로 나눠서 봤어요. 달력의 빨간색 날과 그렇지 않은 날. 제가 이 색깔을 좀 통일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이 파란색 점은 휴일이고요. 빨간색 점은 휴일이 아닌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비가 오면 수요가 확 감소가 되는데 그 감소되는 폭이 휴일일 때 훨씬 더 크게 감소되는 걸로 우리가 이제 파악을 할 수가 있는 모습이고요. 예, 요거는 이제 기온과 비교를 한 거예요. 그날 기온이 온도가 몇 도인지. 그래서 온도가 몇 도인지는
사실은 하루 중에도 일교차가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최고 기온도 있고 최저 기온도 있는데요. 지금 이제 처음에 보신 거하고 두 번째 보신 거가 이렇게 이제 좀 비슷해 보이지만 이것도 이제 색깔로 구분이 돼서 파란색 점은 1 최고 기온이고요. 빨간색 점은 1 최저 기온이에요. 그래서 최고 기온과 최저 기온에 의해서도 뭐 이 입장객 수가 굉장히 좀 비슷하게 분포가 되어 있는데, 얘도 이제 조금 좀 헷갈리니까 우리가 이제 비교적 입장객이 많은 휴일만 따로 떼서 봤어요. 예, 그리고 계절에 따라서 좀 떼서 보고, 얘가 이제 휴일이면서 최저 기온, 최고 기온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봤는데요. 최저 기온은 뭐 영하 10도에서 영하 20도 사이에 있는 이 단계에서는 날씨가 추울 때는 놀이공원에 대한 수요가 주는 거고, 이건 너무나 당연히 우리 상식과 같은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날씨가 좀 최저 기온이 올라가면 거기에 맞춰서 수요가 이제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이쪽 그 최고 기온이 뭐 25도 이상이 되는 구간에서 보면 기온이 올라가면 이제 거꾸로 수요가 감소하는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그냥 단순히 1차 함수 관계라 하더라도 관심 있는 변수가 계절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영향력의 크기가 달라지는 것도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